눈만큼이나 새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새 매개체죠. 때문에 네. 새를 살리려고 제주도 폭소를 뚫고 중산간 지역으로 가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깟 새가 뭐라고 지금 안 가면 근데 죽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벼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먹지 않고 쪼끔씩 먹고 근데 하필이면 또 인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이를 주다 보니까 기절해서 수술받고 깨어났더니 이제 새가 걱정이 되는 지켜줘야 되는 연약한 존재니깐 가야 돼요. 근데 경화는 앵무새 아마를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살아있었을 때 새를 만졌던 목덜미를 만져줬던 감촉을 잊지를 못해요. 기억을 그리고 하죠. 네. 벽에 인선과 함께 앉아있는 새를 이제 그려주기도 하고 나름 이제 애착이 있는 관계인데 이상하다. 살아있는 것과 닿았던 감각은 불에 데였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전까지 내가 닿아보았던 어떤 생명체도 그들만큼 가볍지 않았다. 이게 그 한강 작가님 책 안에서 새로 대변되는 거가 약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눈도 그랬지만 날기 시으라고 뼛속이 비어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네. 존재들? 막 경화가 너무 힘들게 눈을 헤치면서 새를 구하러 가잖아요. 네. 중간에 제발 살아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거든요. 나름 경화가 너무 힘들게 그 저기를 만나러 가니까 네. 앵무새를. 맞아요. 근데 간절히 바라게 돼요. 네. 아 제발 살아있어라. 음. 읽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막 계속 읽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가 죽은 거를 발견을 하는 장면 때문에 되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부드러운 것이 손끝에 닿는다. 더 이상 따스하지 않은 것이 죽은 것이 아무것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 숨소리 떨리는 패딩코트 소매가 철망에 스치는 소리뿐이다. 이때 딱 알죠. 아 죽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아마를 만졌을 때 촉감으로 사실은 사랑이 생겼고 살리고자 눈을 뚫고 가면서 그 사랑은 더 커졌을 텐데 그러니깐 이 잃어버렸을 때 고통도 크고요. 또 가는 길이 고통스러웠으니까 상대에게 더 애정이 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2부에서는 죽었던 아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요. 삐익 하는 소리도 맞아요. 내고. 처음엔 좀 오싹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경화가 이 눈을 헤치고 가서 너무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얘가 착각을 하는 건지 얘가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봤던 장면이 실제가 아니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환상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되게 모호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도 왜 이렇게 경화가 찾아가는 과정은 생생할까. 막 너무 생생했어요. 신발이 젖으니까 제 발끝이 시린 것 같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뒤에는 왜 이게 또 꿈 같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내용이 그렇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면은 일부에서 경화가 활동하거나 현재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 문장이 현재형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다린다, 걷는다, 버스에서 내린다, 젖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네, 보통 맞아요. 이제 소설에서는 먹었다, 걸었다, 그쵸, 보았다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형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경화가 넘어지고 이러는 게 넘어졌다가 아니라 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2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선이 나타날 때는 살짝 과거형으로 나타나요. 흡사 이 1부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형 문장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인선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4.3 사건을 이제 파헤치려고 노력했던 유고를 찾으려고 삼촌의 유고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어머니 얘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경하의 시선과 생각을 아주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이제 따라가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감각하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4.3 사건이 끝나지 않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것까지도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아까 그 앵무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가지고 앵무새 암이랑 아마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 앵무새는 눈이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볼 양옆으로. 때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요 옆에 보니까 여기로는 경하를 보고 이쪽으로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막 따라 불러요. 앵무새라서 돌림 노래로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나가 이렇게 눈으로 다른 풍경을 보는 그리고 돌림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첩될 수 없는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야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나중에 나오는 인선의 아버지 모습과도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그 바닷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15년 동안. 근데 실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볼 수는 없는데 그걸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막 정신없이 있을 때 어머니가 귤 아빠 가져다 드려라고 했을 때 귤 드리니까 아빠는 한쪽 눈은 나를 보면서 다른 한쪽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그랬고 또 어머니가 인선의 어머니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때 저 유골 안에 오빠가 있을 거니까 오빠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유골을 찾는데 실은 그중에 청년 한 명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마을에 가서 생존자가 옷을 있죠. 생존자 한 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창문을 두들겨서 옷을 얻어 입고 도망쳤다. 내 오빠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사람이 살짝 신락 같은 희망을 얻고 찾으러 근데 그 다니죠. 희망이 오히려 절망적인 거예요. 맞아요.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된 감정과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것들이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앵무새 아버지의 그 두 군데서 같이 있었던 두 가지가 공존되는 어머니의 이제 두 가지 마음. 절대 같이 중첩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있는 모호한 사건들이 계속 있고 그게 2부에서는 무드조차 그렇게 가는 거죠. 삶과 죽음, 맞아요. 현실과 꿈. 이게 과연 실제인지 아닌지 이런 네. 부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후유증을 현재까지도 그 아버지가 트라우마에 쌓여서 계속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약자들에 대한 서술 같았거든요. 네.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눈을 보면 생각이 나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생각이 나고 또 제주는 전통적으로 물도 많고 바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계속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인선의 어머니도 그 학살의 참상이 있었던 곳에서 바로 근처 그 마을이 아예 사라진 지역 바로 옆에 사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계속 저런 트라우마를 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걸 보면 이게 약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되게 짙게 배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도 죽음을 항상 품고 살게 되는 네. 약간 엉뚱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양자역학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양자역학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는 순간 두 개의 중첩된 상태는 하나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을 하는 이게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얘기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작가나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에서 영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또 영감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중첩된 상황에서의 무드, 그런 중첩된 것으로 그 트라우마라던가 고통이라던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메타포로 앵무새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활용이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저의 감상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작별에 대한 얘기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도 작별하지 않는다이고 꿈에서 물이 차오르는데 등성이 끝까지 가는 장면이 있죠. 그런 악몽이 계속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경화가 그런 표현을 해요. 계속 살기 위해서는 저 끝까지 도망쳐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재현하는 영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야라고 인선이 얘기하니까 경화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책에서는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선이 왜 나무를 사람 모양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사람 크기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막 2m 넘게 하고 왜 그랬을까 대답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인선은 거꾸로 경화한테 무슨 소리야? 아직 작별하지 않은 거야?
작별했지만 뭔가를 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세부적인 이거지.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건 저의 감상인데 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죽음 곁에 있는 두 사람이지만은 결국에는 끝끝내 살아내는 버티고 살아내는 과정.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작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한 가족들이 죽었지만 그리고 4.3 사건의 피해자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혼이 이제 돌아오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할 마음이 생겼어라고 인선이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족과 희생자와도 쉽사리 작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그게 뭔가 풀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경화처럼 싫지만 봉합된 손가락이 잘린 자국과 그게 붙은 자국 병원에 있는 그 포스터를 보기는 싫지만 이제 이를 악물고 보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도 같이 작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랑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 집으로 혼자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피를 흘려주면서 너무도 기뻤다. 왜냐하면은 작별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군데에서 작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5.18 때도 그랬고 4.3 사건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4.3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한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풀어줄 때까지 계속 나한테 찾아오고 돌아오고 호소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혼령들이. 그쵸? 네. 네. 그게 눈의 형태든 새의 형태든 메아리의 형태든 바람의 형태든 그런 식으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느낌이어서 이게 그 한이 제대로 풀리면 흔히들 그 자리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네. 귀신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거를 계속 원하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한을 풀어주는 걸 민간인들이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약자들이, 네. 피해자들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되게 특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특히나 한국같이 지금은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뭐 케이팝이라든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많은 사회적인 부분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되게 선진 사회인 것 같은데 막상 그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한국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근대 역사에서 이런 풀리지 않은 숙제들 같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청산하지 않고 네. 앞으로 계속 달려만 나가는 네. 그런 이면들을 외국 분들이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 독일 같은 데는 나치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 관련해서 다 재판하고 다 청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네.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들이 강해서 네.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특이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강 작가님도 책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 네. 근데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라고 사실이다라고 딱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아, 표현 방식이. 네. 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계속 조심스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 사건이 영화화되거나 어떤 글 같은 창작물로 나왔을 때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경아가 인선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근데 인선은 즉시 부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아가 "왜 그런지 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질 거다. 악몽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거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 4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대로에 선 비무장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쏘았던 화염 방사기처럼 수포들이 끓어오른 얼굴과 몸에 흰 페인트가 끼얹어진 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처럼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누락되거나 축약되거나 어떤 것들이 제거돼서 다 전달되지 못할 거를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책은 자기가 문장 하나하나 그 문단의 흐름 하나하나를 읽어야지 작가의 생각이나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방송에서 저희의 감상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해석한 축약본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공감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저희도 이게 잘못 전달될까 봐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할 때 되게 치열하게 단어 하나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책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또 누락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인선이가 경아한테 바톤 터치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줘, 이어나가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잊지 말아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약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그치 그렇군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이 2부, 3부에 제주 방언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기록물들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서.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또 잡고서 읽잖아요. 네. 그러면 아 대충 이런 뜻이구나 네. 라고 감이 와요. 아.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게 막 구원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되게 네. 생생했고 그 네. 언어가 약간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랬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물론 제주 방언이 못 알아듣는 언어이긴 하지만 네. 얼추 아 이런 뜻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면 잘 해 주세요. 사투리 되게 어려워요. 저 제주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빠 머리가 무사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험 붙으면 어망 아방언티 고를 거라 잃을 거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읽으면서 너도 그디 가민 어떤하냐 이런 식인데 억양은 강원도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상상이 안 가지만 아 네. 네. 읽으면서 약간 그래도 모르는 단어지만 소리내서 약간 읽어보니까 아 되게 생생했어요. 네. 현장감 있고. 소년이 온다에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어머니가 전라도 말투로 종호의 어렸던 시절을 회상을 할 때 더 생생하고 되게 절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생한 느낌이죠. 오빠 막 머리 놀릴 때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 오빠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 각자의 감상을 좀 얘기를 했어요. 주관적인 감상이라 사실 이 책을 읽으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저도 궁금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겠고 비슷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면서 작가는 이 에필로그에 지극히 사랑에 대한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맺는데 수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죠. 사라진 외삼촌에 대한 정. 그걸 몰랐던 인선이 엄마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약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동생에게 막 그 피를 막 물리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희열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막 치매일 때도 막 딸한테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그리고 인선이 아버지가 그 데운 돌을 가슴에 얹어야 숨을 쉬잖아요.
과거에 그 어린 동생을 가슴에 안았을 때 네. 보여주면서 다녔던 어. 그런 기억을 간직한 책? 그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그 다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을 살리고 싶은 그 가족에 대한 사랑, 그쵸. 딸에 대한 사랑, 그게 넘어서 우리 엄마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그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혼령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하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 거니까 맞아요. 내가 키우진 않지만 음. 그 아미와 아마에 대한 애정, 음. 어떻게 보면 생명체로도 이 사랑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우리는 우리랑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 과거에 힘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제 애정이 좀 생기고 사랑이 그쵸. 생기는 것 같아요. 위로하고 싶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는 거대하게는 인류애 그쵸. 인류애가 생기는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작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작별하지 못해요. 그게 더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체감을 하죠. 작별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했는데 왜 작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해는 하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초반에 44페이지에 보면은 경화가 인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목적을 가진다고. 애써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낱낱이 실패한다 해도 의미만은 남을 거라고 믿게 하는 침착한 힘이 그녀의 말씨와 몸짓에 배어 있었다. 인선이 말했다. 어쨌든 난 계속하고 있을 거야. 요건 54페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별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작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거가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힘든 거 왜 읽어라던가 왜 이별하지 못해? 뭐 국가가 청산 못해도 개인이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뭐 왜 자꾸 발목을 붙잡는 거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소년이 온다처럼 그 역사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런 울림을 작가님이 계속 작품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도 울림이 많은 책을 또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코너 속의 코너. 독서 팁. 예. 자, 오늘 말씀 주실 수진님의 독서 팁은 무엇인가요? 제가 감히 네. 이번에 독서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것도 독자 생존 다큐에 나왔던, 독자 생존 덕후, EBS 다큐 덕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 결제가 이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 구독하셨다고 했잖아요. 구독을 하긴 아, 했는데, 연장? 아니, 저는 한 달만 하고 아. 끊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결제가 돼서 네. 아차 싶었지만, 네. 그래도 좋은 다큐들이 많은 EBS. 네. 아무튼 관계자 아닙니다. 관계자입니다. 독자 생존에 나오는 양손 읽기를 네. 했어요, 이번에. 네. 아. 양손에 이렇게. 책을 쥐고 네. 읽는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죠? 저희가 원래 그냥 책을 읽게 되면 손에 계속 집히는 대로 딴 데 그 시선이 가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뭐 모바일에 뭐 메시지가 온다든지, 뭐 컴퓨터 화면에 뭐가 떠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집중을 못 하니까 아예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방해물 다른 데로? 원천 차단. 방해물 흩어지는 원천 집중력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 요렇게. 네. 네. 그래서 양손으로 짚고 책을 읽다 보니까 네. 3일 만에 읽었어요. 빨리 읽으시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빨리 읽었죠. 3일이면 정말 빠른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집중 안 되면 그러면 양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독서 팁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이런 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감각하는 것들이 주는 여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걸 보더라도 이 표지의 밑에는 모래밭이 있네, 물이 있네, 조금 더 진득하게 본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 어느 날 바람이 불었는데 좀 더 진득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바람이 좀 더 차가워졌네, 날카로워졌네, 혹은 따뜻해졌네. 바람 안에 예를 들어서 봄이나 여름이 되면 바람 안에 햇빛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을 둬야 되는 건 아니고 실은 막 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쌓여 있는 바쁜 직장인이었을 때는 뭔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바쁘니깐 감각하고 뭐 자시고 깊게 보고 깊게 생각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한다. 거기서 뭐 커피 내려서 일하고 미팅하고 보면 막 계속 뭔가를 해요. 막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실은 이동할 때도 하늘 한번 좀 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는데 나뭇가지에 은행나무 다 떨어졌네.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깐 예쁜 은행나무가 깔려서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 또 바람이 부니까 스산하게 막 흩날리고. 근데 고런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각을 하다 보면은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바쁜 동사와 동사 사이에 틈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소리를 왜 하냐면은 책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스토리 위주도 있고 뭐 다양한 캐릭터 음. 위주도 있고 책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죠. 근데 한강 작가님의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묘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그 감각하는 느낌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술 음.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지긋하게 감각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책 읽는 팁은 아니지만 그런 '감각하기를 기르기에 참 좋은 책이었다.'라는 사족을 달고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조금씩 감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쵸. 표현법이 또 한국어가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정말 녹여서 네. 잘 쓰신 책 같아서 음. 꼭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과 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책 과소비 이정은입니다. 우리 그럼 다음 책은